건강한 삶을 위한 우리 집 주치 TBC 클리닉 건강 365입니다. 요즘 봄꽃으로 거리가 온통 화사한데요. 저희 스튜디오가 오늘 더 화사해졌습니다. 네, 매일 날씨 소식을 전해주시는 우리 김수진 기상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환절기라 저는 건강 관리하기가 참 힘든데 김수진 씨 어떠세요? 건강 네. 날씨 맑음인가요? 저는 아침마다 날씨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돼서 오. 건강 날씨가 아주 맑음 그 자체인데요. 네. 그래서 완연한 봄 날씨 때 건강 관리가 꾸준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건강관리도 정말 꾸준하게 미리미리 평생 해야 되는 건데요. 맞아요. 하지만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잘 관리한다고 해도 소나기처럼 갑자기 또 찾아오는 병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얘기 나눌 이 병도 꾸준히 평생 치료를 해야 하는 장기전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제1형 당뇨라고 합니다. 우리 수진 씨는 네. 1형 당뇨 들어보셨어요? 저는 당뇨병은 되게 많이 들어봤었는데 이 형이 붙은 네. 1형 당뇨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오늘 또 자세히 배워갈 수 있겠네요. 네, 예. 너무 알찬 시간일 그래요.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1월이었죠. 충남 태안 가족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이 들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 질환에 대해서 알게 되셨을 텐데요. 그만큼 쉽지 않은 질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평생을 관통하는 질환이라고도 불리는 1형 당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서 오늘의 주치 내분비 대사내과 문준성 교수님께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남대병원 당뇨병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문준성입니다. 네, 앞에서 제가 잠시 언급을 했지만 충남 태안에서 이 병을 갖고 있는 딸을 가진 부모님과 일가족이 함께 그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있었잖아요. 저도 그 뉴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네. 그 1형 당뇨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인가요? 네. 1형 당뇨병은 사실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베타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베타세포가 망가지면서 몸에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형태의 당뇨병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슐린이 아닌 다른 약으로는 치료할 수가 없고 인슐린만을 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평소에 아는 그 당뇨병과 1형 당뇨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당뇨병은 혈당이 높아지는 병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2형 당뇨병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공장이 조금 문제는 있지만 공장은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약 같은 것들을 써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장 자체가 아예 망가져 버리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약을 써도 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요원합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인슐린만을 사용해야 되는 형태의 당뇨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질환이 한 가족을 비극으로 몰고 갔다는 그 사실이 정말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만큼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1형 당뇨의 고통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그렇게 막 냉철한 사람은 아니지만 또 눈물을 흘린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예. 제가 사실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마음이 너무 아팠고 정말 한 며칠간은 우울감이 올 정도로 슬펐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네. 제가 보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1형 당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아무래도 이런 관리가 일반적인 당뇨병보다는 조금 더 수고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수고들을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감 같은 것들이 환자분들의 가족들을 좀 절망하게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비극적인 사건까지 일어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병 자체가 꾸준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들이 사실 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을 하루에 4번 내지는 그 이상을 맞아야 되거든요. 바늘을 내가 몸에 찔러야 된다는 것, 또 혈당을 하루에 4번 이상 이렇게 손가락을 찔러서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아주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 그 보호자분들이 아이에게 그런 바늘을 계속 평생 써야 된다. 그런 이제 아마 일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평생 관리해야 하는 이 중증 질환이 1형 당뇨, 그 원인은 그럼 대체 뭘까요? 예, 그 원인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설들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게 오시는 분들 중에 2형 당뇨병이 아닌 1형 당뇨병이 유전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오히려 2형 당뇨병이 더 유전적인 요인이 많고요. 아, 진짜요? 1형 당뇨병은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네. 이제 우리 몸의 면역들이 바뀌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면역 체계가 이상이 생기면서 내 몸의 베타 세포를 파괴하는, 어떻게 보면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네. 그런 형태들이 이제 그 원인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없지만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내 면역 체계 이상으로 오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병 자체 고통도 크지만 이 병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편견과 오해 이런 것 때문에 환자와 가족들이 더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 기회에 그 편견을 하나씩 좀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1형 당뇨가 소아 청소년기에 많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소아 청소년기에만 생기는 건 아니겠죠? 네, 저도 사실 의과대학생 때만 해도 이 1형 당뇨병을 소아당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소아에 많이 생기는 병이다. 그래서 어른에게는 생기지 않는다. 그런 편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성인에서도 이런 1형 당뇨병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소아 때는 당뇨병이라는 게 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성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주목받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이전에는 전형적으로 1형 당뇨병은 소아 당뇨병이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나이 든 분에서 더 많이 발견이 되고 치료를 인슐린을 써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아에만 생기는 병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뭐 환우회나 학계에서는 1형 당뇨의 명칭을 바꿔서 부르자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뭐예요? 이 단어 자체를 들었을 때 네. 사실 처음에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1형 당뇨병이라고 하면 어떤 병인지 조금 감이 잘 오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인 당뇨병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 병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조금 알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최근에는 최도 부전 당뇨병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 네. 최도라는 곳이 잘 기능을 못하는 당뇨병 이런 맞습니다. 뜻인가요? 예. 그 최도라는 것이 췌장 안에 섬이란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들이 섬처럼 흩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췌도가 망가지는 당뇨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을 써야만 하는 당뇨병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알리기 위해서 학회나 그다음에 환우회에서는 최도 부전 당뇨병이라는 이름을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2형 당뇨에 비해서 1형 당뇨가 유병률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아까 얼핏 봤을 때 요즘 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은 그 전체 당뇨병 환자 중에 통계를 보면 한 5% 내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수는 적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 3만 6천 명 정도가 1형 당뇨병으로 지금 등록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저희가 논의했습니다만 소아당뇨병이라고 해서 어린 나이에 당뇨병이 생기는 비율이 30%밖에 되지 않고요. 70%가 성인이고 그중에서 60대 내지는 7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아당뇨병이라는 이름이 맞지 않는다라는 아니네요. 예. 이유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2형 당뇨병,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2형 당뇨병도 좀 오래 앓으시면 몸에서 인슐린 만드는 세포들이 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러면서 약이 더 이상 듣지 않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인슐린 주사를 쓰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2형 당뇨병이지만 몸에서 인슐린 만드는 능력이 떨어지는 1형 같은 당뇨병들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유병률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들으면서 되게 이제 새롭게 안 사실은 저는 1형 당뇨하면 이꼴 당연히 소아당뇨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 이런 인식이 잘못된 인식이었다는 네, 걸 맞습니다. 오늘 알게 돼서 너무 네. 좀 알찬 시간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1형 당뇨 초기에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뭐 합병증 때문이라고 하던데 어떤 건가요? 예,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혈당이 급격하게 많이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몸에서 인슐린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혈당이 2형 당뇨병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아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우리 몸에서 비정상적으로 케톤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이 케톤이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몸이 산성이 되거든요. 아. 원래는 우리가 중성의 그런 농도를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산성이 되게 되면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장기들이 망가지게 되는 그런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당뇨병성 케톤 산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모르고 지내시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거나 호흡이 곤란하거나 쓰러지시면서 이제 병원에 왔는데 혈당이 400, 500 이렇게 높은 상태로 발견이 되셔가지고 그때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 합병증 중에 일종이고요. 예, 그렇게 진단이 되는 경우들이 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형태로 일형 당뇨를 이제 진단받고도 하는데 평소에 내가 의심이 된다 병원에 갔을 때 진단받을 수 있는 검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기본적으로 당뇨병 진단은 혈당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혈당 검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 혈당만 가지고는 이분이 1형인지 2형인지 최도 부전인지 아닌지 사실 구별하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의심이 될 때는 몸에서 인슐린이 잘 나오는지를 검사하게 됩니다. 그 검사가 이제 C펩타이드라는 검사인데요. 네. 그것들을 검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인슐린 양이 얼마인지를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들이 극히 낮아져 있을 때는 저희가 1형 당뇨병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또 치료 부분에 대한 궁금증들이 저희가 참 많거든요. 보통 일형 당뇨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입해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주사로 맞고 있는데 이 인슐린 주사는 뭐 식전, 식후 두 번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2형 당뇨병 환자분들은 한 번 내지 두 번 네. 이렇게 인슐린을 쓰십니다. 아,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형 당뇨병은 우리가 식사를 하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 때마다 인슐린을 맞아 주어야 되고요. 식사 전에 미리 맞아 주어야 올라가는 혈당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효과를 예방적으로 이제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루에 식사 때마다 3번 일단 기본으로 주사를 맞게 되고 네. 그리고 한 번 더 추가적으로 우리가 잘 때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자는 동안에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는 주사 한 번.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4번이 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게 만약에 하루에 아침을 만약에 안 먹어요. 네. 그럼 아침에는 안 맞아도 네,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하지만 밥 먹기 반대로 간식을 먹으면 또 간식에 맞아야 해당하는 주사를 맞아 주어야 됩니다. 와, 아하. 네, 그래서 힘들겠다. 식사를 하거나 또는 간식을 먹을 때 주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주사 치료는 아무래도 스스로 하다 보니까 이 주의사항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인슐린 자체는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저혈당을 걱정하게 됩니다. 너무 많이 맞게 되거나 또 맞았는데 너무 운동을 많이 하게 되고 하면 혈당이 너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혈당이 상당히 중요하고 저혈당도 아주 위험한 합병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환자분께 조심하시도록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간에는 또 인슐린 주사에 대해서 이런 썰이 좀 나돌고 있습니다. 맞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주사를 한 번 맞으면 이제 평생 맞아야 되니까 최대한 미루고 미뤄서 늦게 맞는 게 좋다 이런 말도 있고 또 뭐 아니면 성장기 아이에게는 사실 주사가 안 좋다 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 조금 부정적이죠. 그러게요. 어떤가요? 미룰 게 따로 있지. 네. 주사를 어떻게 미뤄요? 네, 저 진료실에서 가장 네. 신랑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긴 합니다. 인슐린은 사실 당뇨병 약 중에 가장 오래된 약입니다. 네. 100년 이상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상 됐다는 것은 곧 그 약의 안전성을 이미 검증을 받았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안 되니까 밖에서 채워주는 그렇죠. 그런 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성을 의심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두 번째는 인슐린을 미루면 좋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이제 네. 물론 1형은 아닙니다. 2형이신 분들 중에서도 인슐린이 잘 만들어지지 못해서 인슐린이 필요한 분들은 적절할 때 인슐린을 줘야 됩니다. 그러는 것이 오히려 췌장에서 인슐린 만드는 능력을 지킬 수 있다고 최근에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히려 옛날보다는 더 일찍 맞자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오히려 일찍 맞았을 때 우리 몸에서 인슐린 만들어내는 능력을 잘 지켜주는 도움이 된다. 그런 인식들이 이제 최근에 의사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아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인슐린이 나쁘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근거가 없는 말이고 안전하기 때문에 오히려 혈당이 높아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네. 그게 더 위험하다. 그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사는 필요할 때부터 꼭 맞아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주사도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혈당 체크를 꾸준히 하는 것도 참 힘들거든요. 네네. 매번 이렇게 검사할 때마다 맞습니다. 귀찮고 한데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것도 요즘 많이 보급되고 있다고요. 네. 아까도 저희가 이제 주사 바늘 찔러야 되는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사실 인슐린 주사 4번에 혈당 측정 4번이면 사실 내가 내 몸을 찔러야 되는 횟수는 8번 하루에. 그럼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1년이면 사실 엄청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찌르는 고통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기구들이 많이 나와서 그것들을 차고 이제 혈당을 내가 찌르지 않아도 휴대폰 같은 것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사실 환자분들이 부담이 많이 줄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연구들을 봐도 1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이제 이거는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꼭 써야 한다라고 이제 권고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 상황이 된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형 당뇨가 고혈당도 문제인데 이게 갑자기 혈당 떨어지는 저혈당도 고혈당 못지않게 또 위험한 거죠? 네. 아무래도 인슐린 쓰면서 저혈당이 올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 저혈당이 오게 되면 의식을 잃거나 또는 이렇게 쓰러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혈당을 대처하고 막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 주사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내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해야지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맞는 인슐린 용량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운동을 잘 관리하면서 저희가 예방을 해야 되는 그런 합병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성인들도 저 또한 주사를 맞는 게 너무 무섭고 힘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슐린을 좀 주입하는 방법이 주사 말고 또 다른 방법이 있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번 찔러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슐린 펌프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슐린 펌프가 작동하는 원리는 기계에다가 인슐린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그 인슐린을 조금씩 몸으로 밀어 넣어주는 기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은 3일에 한 번 정도 바늘을 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만 바늘을 찌르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이 조금씩 넣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인슐린 용량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제 진료실에 와서 이 펌프만 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네. 그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슐린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결정들을 환자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단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분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해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자기 관리를 하면서 해야지 효능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계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 1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근본적인 치료는 네. 췌장 이식이 아닐까 뭐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췌장 이식과 더불어서 또 요즘 새롭게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췌장 이식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췌장 이식 또는 췌도 이식, 아까 전 말씀드렸던 네. 그 섬세포만을 뽑아서 이제 몸에 넣어주면 그 인슐린 만들 수 있는 공장들이 생기는 거니까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신장 이식은 신장이 2개니까 하나를 우리가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췌장은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고 이제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기증을 해야만 맞아요. 이것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그렇지만 반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연소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펌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돼가지고 외국에는 내가 밥량만 대충 정해줘도 자동으로 인슐린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버전까지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췌장을 공여자, 수여자가 좀 부족하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췌장을 뭐 인공장기처럼 만드는 네네. 기술은 네네. 혹시 없을까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네.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췌도 세포들을 실험실에서 길러서 넣어주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난관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돼지의 췌장을 이식해가지고 또는 췌도를 이식해서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제 법령상 여러 가지 이종 장기 이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좀 난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고 그 이유는 안전성이겠죠. 네. 안전성이 확보되어야지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약물 치료와 함께 환자 본인이 할 수 있는 혈당 관리 운동이나 또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하는 수칙들이 있나요? 일형 당뇨병이라고 해서 사실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식습관이 2형과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데이터를 보면 1형 당뇨병 중에서도 2형처럼 비만한 환자들이 좀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관리하면서 비만이 동반되게 되면 약제도 많이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조절에 애로점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1형 당뇨병이 2형 당뇨병과 다르진 않고 꾸준하게 철저한 그런 식단 관리, 그다음에 운동 관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동일하게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사실 24시간 동안 혈당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네네. 거잖아요. 시간, 비용 모두 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특히나 뭐 환자, 가족들도 부담이 사실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1형 당뇨 환자를 위한 지원은 좀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그 연소혈당 측정기라든지 그다음에 인슐린 펌프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 다행히도 최근에 정부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이런 기기가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서류를 보내면 네. 환자분들에게 비용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그런 제도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그 1월 달에 태안의 그 일가족이 비참한 그런 사고를 겪게 되면서 그런 것들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움직임이 있는데 네. 사실 아쉽게도 그 지원을 보면 19세 미만에만 이제 아직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성인인데 예. 이제 그 중에 일부만이 좀 혜택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 학회라든지 그다음에 환우회에서는 이런 좀 지원들을 조금 더 확대해 달라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것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끝으로 1형 당뇨로 고생을 하고 있는 우리 환자들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해주실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사실 1형 당뇨병이 쉽지 않은 병은 맞습니다.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 되고 또 아까 말씀 주셨지만 24시간 동안 혈당과의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합병증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꾸준하게 관리한다면 사실은 일상생활 또 일반인처럼 우리가 생활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많은 그런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의사 선생님과 꾸준히 관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마라톤과 같은 그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치지 마시고 꾸준하게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1형 당뇨가 평생 우리가 싸워야 할 그런 질병, 장기전이니만큼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치료비 이런 부분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꼭 마련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내분비대사 내과 전문의 문준성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